PBR로 한 배가 2760인데 그 정도 가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잘 가야 한 0.95배? 이 정도면 한 2650? 이 정도 레벨이 어쩌면 올해 박스권이 상대 아닐까. 트럼프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IRA를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좀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적들도 그러다 보니까 쇼크들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하이스나 이쪽들은 아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대표님께서 이제 증시 전망 작년이나 올해 굉장히 잘 맞추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오늘 이제 발표 자료 어떻게 보면 PPT를 좀 준비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좀 궁금한 거 여쭤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기자관이 질문지를 줬는데 도저히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정도보다 너무 세밀하게 해오셔서 네네. 제가 그냥 준비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리서치 의견이랑 좀 약간 우리 증권 용어 있잖아요. 마바라틱하게, 마바라처럼 좀 쉽게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가가 이제 제가 작년 연말이랑 좀 계속 연초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 그 기업의 실적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았다 얘기도 많이 했었고 좀 우리 주가가 좀 너무 달려간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좋았고 한국은 연초에 굉장히 부진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연간을 바라보면 뭐 상고하자 그런 의미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 연간으로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냐 뭐 이런 말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정확히 어디가 바닥입니다. 이거 말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대략 이 정도부터는 좀 물려도 좀 사는 구간이 있고 어디서부터는 좀 사는 것보다는 좀 조심해서 줄여야 되는 구간이 있다면 그리고 작년 말에 연말에는 23년 말에는 올라가더라도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밀리더라도 사야 되는 구간에 좀 들어섰다. 이게 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그렇게 보는 첫 번째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오늘 그림을 좀 바꿔 가져왔지만 핵심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바닥 잡거나 이럴 때 PBR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PBR 보시면은 0.9배 깨져 있어요. 0.9배가 한 2470이니까 뭐 그 전후인데 더 좋은 거는 뭐 이렇게 확 밀렸을 때 0.8배 근처 다 갔을 때겠죠. 이거는 코로나 때. 뭐 이렇게까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 2472투로 해가지고 한 2300 사이 그 구간이 뭐 굉장히 커 보이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또 어떤 건 바닥을 잡아갈 것이고 어떤 거는 좀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아니면 바닥을 이미 쳤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박스권에 좀 분할해서 사는 구간에 왔는데 가장 힘이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제 이 상단을 열려면 위를 열려면 여기에 그림을 표시 안 했지만 PBR의 상단을 연다는 거는 ROE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자본에 대해서 얼마 돈을 많이 벌던지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던지 그렇게 대해 올라가는데 문제는 ROE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ROE가. 사실 내년 실적 전망이 매우 좋음에도 최근에 여전히 8%대 초반 수준에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아까 PBR로 방금 전에 말한 한 배가 2760인데 그 정도 가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잘 가야 한 0.95배? 이 정도면 한 2650? 이 정도 레벨이 어쩌면 올해 박스권이 상대 아닐까. 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ROE가 떨어지냐? 우리나라 경제가 참 메가리가 없다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간단하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우리가 상당히 크게 하려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죠. 그 결과가 ROE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안 좋다 보니 상당히 열 수 없어서 박스권이고 하다는 그러지만 뭐 자본 총계가 여전히 크다 보니까 밑으로 더 크게 무너지기 쉽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김 작가님이랑 좀 얘기할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요새 뭐 미국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은 뭐 나스닥은 뭐 난리죠. 작년 이게 10월을 100으로 놨는데 많이 올랐죠. 나스닥, 니케이, S&P. 대만 가권 지수도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 코스닥은 빨간색으로 억지로 표시했는데 어떤 분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근데 상해 종합은 뭐 중국은 더 안 좋네요. 엄청 많이 빠진 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중국을 사야 돼. 내지는 한국 증시에서도 소외된 걸 사야 돼. 뭐 중국 익스포저 있는 회사를 사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여긴 답이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놀아야 돼.
저는 사실 후자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둘의 간극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 일단 우리 증시가 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찾아야 돼. 왜 우리가 미국이 아침에 오르는데 우리 못 올라갈까? 그러니까요. 중국 익스포저 때문이죠. 중국이 안 좋은데 우리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원래 좀 코로나 끝나고 나면 리오프닝 주식 막 좋아질 줄, 네. 면세점 주식 좋아진다고 그렇죠. 막 저도 뭐 의류회사 좋아진다고 막 맞아요. 그랬는데 뭐 전혀 효과 없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화장품 내에서도 미국의 익스포저가 큰 것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에 좀 좋은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바로 IT라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 네. 어떤 패권 전쟁이 벌어졌고, 뭐 100년 전쟁이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100년 만에 또 전쟁이 벌어졌다 보고 있는데, 결국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뭐 지금 나오는 거는 네. 중국이 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단기적이지만 그렇죠. 뭐 지금까지 미국에 수많은 도전했었는데 80년대 일본이 도전했다가 완전히 맛이 갔었고 그 당시에 그 바람에 우리 반도체가 좋아졌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해요. 중국이 도전을 했는데 미국이 용납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나라의 IT도 지금은 힘들지만 네. 좀 좋아질 여지가 생긴 거고 중국은 완전히 이제 저사양 같은 제품들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잘 이게 왜 외국 주식을 얘기하냐면 네. 우리는 이쪽에 익스포저 돼 있는 것들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니케이 225 제가 알기로 어.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왜 일본 증시는 좋은 거예요? 뭐 일본은 전반적으로 환 효과도 크고요. 정책 네. 효과도 먹혔고 뭐 어쨌든 간에 거기도 IT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죠. 일본은. 예, 환 효과가 크고 정책도 굉장히 의지가 있었고요.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도 이번에 어마어마한 정책을 발표했죠. 우리나라 옛날 증안기근처럼. 그래도 주가 미동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온도차에서 우리가 안 좋은 온도에 있는 것들을 볼 거냐, 아니 여기를 볼 거냐 한다면 여전히 이쪽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부담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왜 그렇게 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2000년으로 해놨잖아요. 네덜란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갖고 만든 건데 전 세계 생산량 중에서 얼마나 교육이 되냐의 비율을 본 거예요. 그럼 이때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생산한 것만은 교육이 이렇게 많이 늘었었잖아요. 간단하게 둘의 비율이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선진국 대비 이머징 증시가 이렇게 좋았었어요. 네. 근데 뭔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쪽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8년 이후에 더 균열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일단 그게 다 뭐냐면 2018년에 결국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잖아요. 하지만 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무슨 뭐 공급망이 바뀌었다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뭔가 변화가 크게 생겼고 과거처럼 생산을 무작정 늘리는 시대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 같은 네. 경우에도 동의하시겠지만은 뭐 경기라는 게 미국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많이 도는 것 같고 서비스업이 잘 안 되는 나라들은 되게 부진하잖아요. 뭐 일본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일본 여행 가면 사람이 넘쳐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도 더 상위가 다 비었다고 하고 있고 또 리쇼어링 같은 거 강화되고 에너지 자립 또 내수 규모에 대한 차별화 나오고 하여튼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머징이 계속 뭔가 여류에 들어갔죠. 이 백을 누가 가져가고 있냐 본다면 아까 말했지만 계속해서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보면 어떻게 됐던 간에 이건 다른 책에서 인용한 건데 그럼 세계가 정세가 되게 불안정해졌다. 우리 딱 떠오르는 게 작년 지금은 좀 주춤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가 지금 한 2년 된 거 아십니까? 오래됐죠. 그렇죠. 원래는 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전쟁도 그렇고 뭐 오늘 가면 뭐 후티 반군 얘기도 나오고 막 계속해서 이런 갈등 체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안정한 해결론이 나오면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뭔가 당하잖아요. 막 군비도 늘리니까 당연히 이게 다 비용이고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나라별로 서로 교육도 잘 안 하려고 이런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보니까 좀 불안정한 나라라든가 적대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다. 특히 현재 미국에게 가장 가상적고 1위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재미있는 거는 이게 블룸버그에 보시면은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 달러잖아요. 그 상해 AB랑 일본 니케이랑 해서 시가총액을 다 합쳐는 거예요. 여기 빨갛게 왜 표시했냐면 일본이 다시 넘어가기 시작해요. 중국이 원래 다 올라갔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꼭 하이닉스가 역전됐다.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뭔가 중국 쪽이 매우 지금 뭔가 불안한 흐름이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미국 아침마다 우리 미국을 보고 있지만, 네. 어쩌면 본격적으로 중국 증시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이 해소되기 쉽지 않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종목들 중에서
중국 관련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반대로 미국 관련 익스포저가 높거나 미국의 어떤 소위 AI 붐이 불었잖아요. 테마라든가 분위기로 본다거나 봤을 때 이게 좋다 나쁘다. 펀더멘탈이 아니다는 얘기는 다음 문제고, 이와 같은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거 데이터만 봐도 하나 뚜렷하게 보이는 게, 이때 금융위기 직후에 한번 푹 올라오긴 했지만 코로나 때 이게 그냥 수출이에요. 중국에 딱 보시기에도 쭉 내려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주로가 두고 있네요. 당연히 중국 GDP가 주는 거죠. 중국이 수출을 미국에 많이 갖다 못 판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갖다 못 파는 거죠. 우리는 중국을 통해 수출하는 것도 꽤 많았잖아요. 우리 2000년대에 한참 우리 경제가 엄청 좋고 주가가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좋았던 게 아니라 중국의 성장률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가 수혜를 받았고, 그때는 금리 올라가는 이상으로 중국 성장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시대가 2000년대 요때거든요. 이때 미국 한 수출이 엄청 높은 수준의 증가율이 두 자리 유지되니까 중국 GDP가 이렇게 좋았다가 이 기후에 쭉 내려오고 있다. 아까 생산과 교육 규모가 바뀌었지만 사실 이 흐름이 반전된 조짐은 아직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흐름 없이 그냥 이게 주가 부진했으니까 이게 돌았을 거야는 일본 옛날에 그 30년 불황 들어가기 전에 일본 많이 빠졌으니까 돌았을 거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일본에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일부에서는 중국이 현재 PPI가 마이너스 갔기 때문에 이걸 디프레이션이라 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다르다 보지만 이 같은 이 수출 쪽에 있는 부분들이 참 고민스럽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 좀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네. 중국이 잘 안 좋으면 우리도 약간 크게 영향을 받는군요. 그럼요. 요즘 정말 우량주 바이앤홀도 매수 보유 전략 하다가 큰일 나는 것들이 유화주, 롯데케미칼 같은 거, 물론 롯데건설 문제도 있었지만 신세계 같은 거 보십시오. 끝이 없잖아요. 매수 안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모멘텀에 다 관련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수출이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아까 너무 설명이 자명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우리가 기사로 많이 접하는 중국 뉴스는 그냥 부동산 얘기예요. 헝다 파산에서 그렇죠. 중주인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네요. 근데 중국의 부동산이 너무 안 좋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 정도면 완전 무너진 거죠. 당연히 중국의 소비 심리가 많이 망가져 있죠. 제가 요즘은 중국을 안 가봤는데 우리 한참 김 작가님 우리 중국 많이 다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중국 가면 소비가 엄청 좋고 명품 소비 중국에서 엄청 하고 근데 요새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그 합리적 소비 이런 거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중국 간다는 사람도 잘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상해도 그렇게 요새는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중국이 소비할 여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력이 없지만 중국은 특히 심한데 이게 참 문제는 이 부동산 문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참 녹록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서 확인하기 제일 편한데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시기에도 이거 한 2002년간 심각하구나 이 정도면. 소비 심리가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고요. 사실 최근에 참 그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물론 단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 오타인데 FDI예요. 네. DI가 갑자기 야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워드나. DI가 뭐냐면 Foreign Direct인 거죠. 네. 인베스트먼트.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를 돌았어요. 엄청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돌아가서 약간 왜 이게 갑자기 이런저런 경제 얘기 어떤 분들은 왜 하냐 빨리 종목 얘기는 하지 하시겠지만 이 종목에 다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참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이 이제 춘절이 온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그럼 옛날 생각하고 춘절이 되면 뭐가 될 거야 하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작년에 광군제 때 그러지 않았나요? 네. 광군제 때 옛날 광군제 생각하고 광군제가 오면 면세점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어떻게 될 거고 온갖 얘기를 했지만 화장품도 요즘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미국의 OEM 업체들 중에서 미국에 익스포저 있거나 해외에 익스포저 있는 업체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여튼 장황히 말씀드렸는데 참 중국이 녹록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다 쏠리고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을 잔뜩 얘기했는데 이 와중에 또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수입이 늘어도 한국에서 수입은 또 안 늘어요. 우리와 중국 관계도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중국에 이제 공장 있는 기업들 중에 요새 잘 보시면은 공장 무슨
팔았다 얘기도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자꾸 이 중국발 모멘텀 감속이 너무 뚜렷하는데 이게 수출 감소에 상당히 이쪽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2018년까지는 거의 똑같이 가는데 여기가 트럼프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 좀 달라지네요. 디커플링. 네, 그러니까 18년 이후에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더 하자면 우리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정책 딱 놓으면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수입 관세 무조건 10%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중국 가만히 안 두겠다 또 이거 할 텐데 반색 외화 정책. 만약 올해 뒤로 갈수록 트럼프 얘기 자주 나오면 더 이거 아마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너무 재미없는 경제 얘기만 한 많이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네, 진짜인가요? 엄청 좋은 얘기만 중국 얘기만 미국은 엄청 좋을 것처럼 얘기했어요. 네. 미국이 좋은데 최근에 미국도 소비를 너무 막 땡겨 쓴 느낌들. 미국 소비가 엄청 나잖아요, 정말. 미국 사람들은 저는 뭐 저희 누님들은 미국에 살지만 들어보면은 뭐 진짜 소비를 버는 거 있으면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안 먹어요? 잘 안 모으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저축을 잘 안 하다가 코로나 때 처음으로 초과 저축이 많이 생겼었죠. 지금 그것도 거의 소진됐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돈을 땡겨서 소비하고 이런 것들 드는데 여하튼 연체율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심하진 않지만 뭔가 연체율이 좀 돌아서 이제 소비에 좀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 같고. 이 말씀드리면 미국이 너무 좋고 최근에 이제 다 노랜딩 하잖아요. 미국 경기 침체 없다. 미국 경제학자들 서베이 하면 그냥 이제는 전부 다 뭐 경기 침체 없다. 뭐 연착륙도 아니에요. 노랜딩이에요. 연착륙도 아니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근데 항상 희한하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다수가 뭔가 미국 걱정 안 해도 하면 또 미국도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지금 트레이딩 바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 쪽에서도 약간 뭐 상반기에는 이쪽이 좀 변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크게 못 여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하는 게 아마 김 작가님도 뭐 방송 여기 많은 분들 보니까 뭐 장단기 금체 역전돼서 이제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정말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죠. 기본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좀, 어떤 사람은 7개월, 어떤 1년이다, 2년이다, 다 달라요.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역전 뒤에 해소가 되면 침체가 확실히 왔어요. 네. 역전됐다가 해소가 되면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오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뒤따라서. 역전됐다 이제 해소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역전됐을 때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시차인데 주가도 보면 미국에게 날아가는데 역전됐다가 해소될 때 주가가 팍 무너지잖아요. 이때는 더 올라갔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미국제가 좋은데 미국 증시도 올해 어느 시점이 되면 꺾일 수 있다. 근데 사실 장단기 역전이 뭐 수학 공식은 아닌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미국도 좀 아까 노랜딩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가 미국의 경기도 좀 흔들리는 시그널이 올해 나올 수 있겠냐 뭐 이걸 한번 우리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정말 올해 이후에는 미국의 노랜딩이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우리가 넉넉히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박스권도 아닐 수 있죠. 근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 심한 경기 침체가 올 거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여하튼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게 올 초가 되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서비스업 지수가 나와요. 근데 나왔는데 서비스업 내세부하면 고용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푹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너질 때 보이시죠? 이게 팍 내려올 때 이럴 때. 이게 되게 깜짝 놀랐던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달라요. 하여튼 53인가 있었다가 이게 47인가 몇인가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급락을 했는데 사실 과거 보면 미국의 이제 비농업 고용 민간이 중요한데 이게 급락하면 뒤따라 이게 꼭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아까 미국의 노랜딩 시나리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단단할 것이다라는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랜딩. 그렇죠. 그럼 고용이 잘 되고 있는데 뭔 걱정이냐는 거지. 무슨 너희들끼리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혀가고 고용이 단단하면 소비도 안 좋을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조심스럽게 미국 고용 쪽에서 혹시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물론 이 하나의 서베이 지표하는 서베이는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이거 갖고서 우리가 고용이 안 좋아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게 또 수수께끼 같은 건데 미국의 고용을 보면 이게 일자리에서의 구인 구직 비율. 그러니까 이게 2.0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비율이 2배나 됐던 거죠, 미국은. 근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 이번에. 그래서 이게 반드시 경기가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보는데 우리나라도 수요가 엄청 좋아서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없는 거지, 일할 사람이. 오늘 식당을 빨리 닫길래. 일할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장사 잘 되시는데 왜 하냐도 일할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상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가 노동 공급도 줄고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면 엄청난 비용 부담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엄청 경제가 잘 들어가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건데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 우리나라만 봐도 어쩜 회사가 어쩌면 사람 못 구해가지고 그냥 가동을 낮추는 경향까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용사의 수수께끼라고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이게 서비스업까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거 보면 미국이 현재 막 노랜딩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건 또 구조적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코스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의 비용 문제. 좀 거창한 얘기를 가져오면 우리나라랑 다 마찬가지인데 전세가 인구는 크게 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름 표현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노동할 수 없는 인구가 많이 들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게 축복인가 생각이 들 때 어느 가정이나 요즘 다들 그렇죠. 뭐 알츠하이머나 다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양원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변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치매 인구가 드니까 노동 생산성은 막 떨어지고 뭐 제 책이 아니라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다 꺾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잘 안 내려오면 인플레이션도 완벽하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 이걸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봐. 그러니까 이제부터 로봇화 될 거고 AI화 돼야 일자리 그게 나오는 거죠. 급해진 거죠. 이쪽 투자가 빨리 늘어서 다 대체해야 돼. 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속도가 기업이 어느 정도 가치를 반영하는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적인 부분은 이런 흐름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 좀 일방적으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그 흥미로운 흐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갔던 거예요. 넘어갔죠. 이해하시겠죠? 애플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이제 아까 생산해서 중국에서 생산해가 닥스코인 생산해서 막 세계에 이런 거였는데 야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잊고 있던 이 종목이 그러니까요. 뭐 엄청난 속도로 올라와요. 뭐 구글 생태계가 바뀔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 변화가 아까 이제 그 중국 하락과 비교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주가 그래서 싸다 비싸다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최근의 흐름은 나름대로 리즈너블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될 건지 아닌지는 어쩌면 좀 사실 고민스럽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시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히 얘기했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 변수인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익이에요. 이익.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연도번 이익인데 중요한 건 올해 이익이 작년 12월 말에 260조였어요. 260조면 감이 잘 오시죠? 우리가 2021년에 시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때 최종 숫자가 221조였어요. 2021년이 언제냐면 삼성전자 때 이때가 어땠냐면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다 전세가 문을 닫으니까 다 노트북 사고 맞아요. 내구재 수요가 폭발해서 한국이 그냥 물건 갖다 놓으면 그냥 물건 받기가 힘들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랬을 때 220조 벌었는데 올해가 현재 좀 내려와서 257조 번다고 나와요.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그때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렇게 벌 거냐에도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색 선이 뭐냐면 그 전년도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2012년 150조 봤는데 115조 나왔잖아요. 네. 11년에 주가 결국 빠졌죠. 12년에 150조 봤는데 115조 나왔고 158조 봤는데 또 110조 나왔고 153조 봤는데 150. 12, 13, 14년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똑같진 않지만 매년 숫자가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해요. 그 전에. 연말에 막 기대감으로 다음 해를 맞이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한 1분기 지나고 나면 꼭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리고 기업 실적들은 엄청 미달하는 거죠. 주가가 어땠죠? 박스권이었죠. 이때가 똑같진 않겠지만 지금도 잘 보시면 22년도 이렇게 247조 나온다고 했다가 185조 나왔고 올해도 214조 나왔는데 더 내려갔어요. 165조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또 23년에 주가가 3,000대 넘어갔을 때 비하면 엄청 부진한 거잖아요. 미국 주식은 이걸 넘어간 거는 이익이 넘어선 거고 우리는 지금 이거에 택도 없이 못 미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숫자가 맞다면 주가는 지금 치고 나가야죠, 이를. 여기서 합리적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라면 이 숫자가 틀렸다가 베팅을 하겠어요. 이 숫자가 내려오는 동안 주가는 박스권일 거라는 거죠. 이때가 이게 내려오는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됐죠? 박스권이야. 그러니까 주가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쁘진 않으니까. 특히 이 이익을 구성하는 여기 핵심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시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과대 추정 가능성을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을 하는데 올해 시장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과대 추정된 이익이 어느 정도의 조절이 있냐.
관건인데 최소한 1, 2분기는 확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위를 크게 열 확률은 전 거의 없다 보고 있어요. 다만 또 중요한 건 아래가 확 열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밑단도 굉장히 단단하겠죠. 그래서 박스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는 가시는지. 네, 컨센서스보다 어쨌든 안 나올 거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녹음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다음날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타임이에요. 아, 내일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2023도 이익이 저렇게 좋아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53%가 든다고. 근데 이 중에 28.7%가 반도체 증익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반도체는 증익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이 증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뭐 중국 관련 e스포츠 같은 것들 여기서 뭐 에너지, 소재, 뭐 산업재 이런 것들이 별로 좀 답이 없고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안 팔릴 것 같고 다른 것들 잘 자신 없는 거예요 지금. 금융도 이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두지 않을 것 같거든 지금. 네. 근데 IT는 괜찮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작년 연말 이후에 매우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수와 상관없이 여기만 베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게 많이 진행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 상단을 열었다가 상단에 왔다가 또 이게 막히면 내려오고 이런 국면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 보다시피 반도체가 28%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좋아지는 유틸리티의 한정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잘 못 믿겠어요. 뭐 화학이 좋아진다, 뭐 에너지가 좋아진다, 화장품이 엄청 좋아진다. 뭐 이거는 제가 잘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우리가 시가총이라는 시장의 지위를 나타내는데 그렇죠. 뭐 삼성전자야 뭐 그렇다 치고 가장 의미 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역전시킨 거죠. 네. 시총이가. 사실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에 올해 선거가 많아요. 유럽도 유럽 의회 선거가 있는데 아마도 그 친환경에 대한 그게 좀 약간 약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의 트럼프가 자꾸 지지율이 나오면 트럼프가 가장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뭐 공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직접 연관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무슨 제가 뭐 종목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니까 최근의 흐름은 그 시장의 어떤 그 변화 방향을 막 반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다 모든 투자나 다 반도체나 이쪽으로만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인구 구조상으로 뭐 다른 거가 급한 게 아니라 로봇화 시키거나 AI 뭐 이쪽밖에 지금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되고 있고 이 방향은 올해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지만 현재는 좀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 이쪽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여하튼 최근에 2차 전지나 이런 부진들은 어쩌면 올해 어떤 증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감축폭에 맞춰서 다들 캐파 증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대선 후보가 더 그러니까 되게 요즘 잘 뉴스를 보시면 그게 고쳐지고 또 하나 실적들도 그러다 보니까 쇼크들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하이스나 이쪽들은 아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제가 반도체 AI 얘기하면 다 올랐는데 뭐 죄 와서 뭐 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AI 부분 놀라운데 여긴 놀랍게 성장하고 있어요. 나머지 여기는 안 넣었는데 이게 좀 짧게 가져가려고 뺐는데 비테크 투자들이 이렇게 늘지는 않고 있고요. AI 쪽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 투자를 안 늘리는 경향. 거기다 대표적인 게 PC 노트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잘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이 오늘도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반도체 가격이 돈 거는 누가 뭐래도 감산 효과였거든요. 그렇죠. 그건 정말 감산이 아니라 이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도 소위 반도체 가격들이 반등을 강하게 할까? 이런 테스트가 남아있다는 거죠. 제일 그나마 이익이 좋아지는 게 반도체라 말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마저 미스가 나오면 시장은 1분기는 상당히 괜찮겠지만 하반 이후에 그 기대감이 약하죠. 근데 저는 근데 결국은 어느 정도 증가율은 로스인거는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수요가 아주 강하진 않다는 거. 뭐 이제 수출이라니까 다 얘기를 했는데 내수도 좋아져야겠는데 야 이게 진짜 요즘 제일 고민이 아까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소비가 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무슨 뭐 백화점 가도 사람 많고 이런 것 같지만 사람들이 돈 쓸 여력들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 왔고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제일 강조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까 박스권 이때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크게 열릴 때 한국 증시의 특징인데 뭐 여기서 워낙 부동산 관련 계신 분들 많이 부르시니까 부동산 위기가 크게 열릴 때 주가가 더 크게 올라요.
우리나라는 14, 15 요때도 결국 부동산 시장이 돌아서면서 빅 랠리가 왔었고 요때 2005년, 6년, 7년도 그랬죠. 네. 근데 이때 공통적 특징이 다 뭐냐면 민간 부채 증가 있잖아요. 부채의 증가 속도가 떨어졌을 다음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채를 다시 많이 늘리기 시작할 때 부동산도 되고 그렇죠. 왜냐면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걸 가지고 뭘 그쵸. 하겠다는 거니까. 부동산이 그러면서 부채 늘리면 부채 늘 정도의 부채가 좀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가 속도가. 근데 지금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시장도 뭐 이렇게 화랑이 오기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도 좀 또 둔화되는 과정에서 주시장이 근데 위를 뭐 다시 뭐 3천을 가고 이런 장을 과연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결국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연동되겠지만 다른 또 측면에서 본다면 내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도 부진한데 앞으로도 뭐 되겠냐는 싶은 거죠. 요즘 제일 괴로우신 분은 제가 저번 정말 모임에서 놀랬던 게 옛날은 굉장히 우량주였던 뭐 유통주들 들고 있으신 분들 정말 끝없는 추락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반등은 나오겠지만 사실 이런 내수 이런 흐름에 자유롭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이제 건설사들도 그렇고 PF 문제 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시장이 지금 현재 내수 쪽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어디를 봐야 되냐인데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는 내려와야겠다. 대표적인 게 2020년 이후에 많이 좀 난리쳤던 것들. 뭐 여기 내가 지수를 만들어 쓰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종목들 모아가지고 밸류도 보고 하는데 여하튼 로봇이라던가 뭐 엔터 업종들도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엔터 업종들도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과거부터 못한 건 아니죠. 하는데 이제 속도에 대한 성장 속도에 대한 두려움, 2차전지 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운 것 같고 어쩌면 엔터도 하이브 상장 이후에 2차전지는 에코프로의 3장 이후에 빅 랠리가 나오고 할 때는 좀 휴식기에 들어갔고 반대편에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죠. 뭐 반도체라던가 글로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산 다들 이제 트럼프 집권하면은 우리나라 때도 굉장히 요구하지 않겠어요? 자주 국방? 트럼프는 다른 나라 가서 싸워주지 않겠다예요. 그리고 유럽도 잘 보시면 독일도 이제 러시아에서 원래 가스 끌어다 썼었는데 저 이거 반신반의 하니까 러시아도 지금 유럽 의회 내에서 지위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세계 아까 말했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그나마 좀 또 다른 쪽에 대안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단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제 핵심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장 자체의 기대감을 가져가지 말고 이걸 좀 나눠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해야 될 종목군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와버렸고 그런 종목들은 뭐 근데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좀 과열된 느낌이 있을 땐 줄여야 되는 상황. 근데 또 최근에 보면 또 그런 종목들이 좀 주춤해졌단 말이에요. 또 그쪽에서 보는 거고. 근데 만약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약간 내수주라던가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곳들은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이거 갑자기 또 어느 순간적으로 다시 좀 악화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만약 중국이 생각보다 위험이 좀 더 불거진다면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뭐 제가 알 수 없는 건 블랙스완이니까 그게 나온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하여튼 시장은 어쩌면 선별 대응 정도 박스피 내에서 하지만 현재 지수 정도라면 만약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왔다면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또 오래간만에 김 작가님 여기 와서 오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분할 매수 정도는 시작해야 될 시기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박스피 얘기해 주셨는데 뭐 늘 이걸 뭐 맞춘다기보다는 그러면 하단과 상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까 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뭐 가장 편한 0.8배 정도겠죠. 그건 2,300 거의 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 확률은 없고 자본이 늘어나니까 상단은 한 배는 못 넣고 그냥 0.9배, 5배 전들하면 뭐 상단은 한 2,650 이번에 고점 정도. 하단은 뭐 2,400 전후가 하단 아닐까 보고 있어요. 근데 제 말은 분할해서 사는 구간은 뭐 2,400, 450부터 분할해서 삼다 보면 이게 2,300도 갈 수 있고 2,350도 가겠지만 무엇을 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도망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시장에 우려가 좀 커진 상황에서 이게 왔는데 만약 지금 한 2,600 넘어가 있다. 2,700이 가더라도 여기서도 더 줄여야 되는. 여기서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저 사람 와가지고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바이앤홀드 해야 되는데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한국 증시는 참 아쉽게도 항상 글로벌하게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위기가 터지면 한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갑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때 전 세계 상승률 1위가 코스닥이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었죠. 올라온 다음에 박스권이 유지되는데 지금은 박스권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시는 게 낫고 이 박스권이 끝나갈 때는 아까 제가 팁을 드렸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결국 부채 증가율이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산은 모든 게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돌고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부동산 그렇죠. 돈이 좀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유동성에 관해서 세제 혜택도 주고 뭐 정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서로 연결되면서 돌아가는 건데 아직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자, 올해 박스피상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올해는 뭘 사야 되는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주석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미국이 왜 올랐고 중국은 왜 빠졌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쪽에 노출이 좋은 것들. 대만이 왜 올랐어요? 대만은? TSMC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이쪽에 있는 것들과 이쪽에 있는 것들은 차이를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종목들의 기준도 그래야겠죠. 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뭘 사야 되냐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화려했던 것들이 이쪽이거든요. 뭐 2차 전지 로봇, 엔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분출했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죠. 속도를 그러니까 좋아지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걸 좀 반영해 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누가 뭐래도 지금은 반도체 소재가 가장 낮죠. 장비 뭐 이런 쪽들이 그나마 볼 수 있는 라면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성장이 있으면서 주가도 뭐 아주 최악으로 뭐 밸류에서 비싸져 있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사실 새 유망업종으로 반도체 꼽고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대표님도 동의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너무 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국은 전체 이익 증가율이 53.3%가 부담스러운데 이 중에 28.7%가 반도체 증이익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이 정도 증이익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이익이 줄 거라고 했잖아요. 너무 지금 컨센서스 높다. 다른 쪽의 컨센서스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거죠. 다른 쪽의 컨센서스는 올해는 안 좋았으니까 얘는 내수도 좋아질 거야. 뭐 산업재도 나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쪽들은 상당히 생각보다 부진할 것이고 어쩌면 IT 쪽은 그나마 버텨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방어적인 섹터가 갑자기 반도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반도체 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여기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움직였죠, 이번에? 하이닉스. 그렇죠. 아까 AI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하이닉스에 관련된 또 밑단에 있는 하이닉스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에 좋았던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가 아니라 뭔가 또 그것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이왔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찾을 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높아진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다 빌려서 투자할 사람이 많아서 금리가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아진 거는 뭐죠? 물가 때문에 높아요. 그러면 그 금리 이상으로 성장이 나오는 기업만이 투자할 가치가 있죠. 아니면 뭐 하는 거죠? 아니면 예금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왜 우리가 굳이 주자를 왜 합니까? 무리하게. 그쵸. 예금도 뭐 잘 찾으면 4%짜리 나오고, 채권도 뭐 약간 등급 낮은 거 하면 금리가 나오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내 입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핵심은 결국 뭐냐면은, 금리 이상의 그로스, 성장이 나오는 걸 찾다 보니까, 작년에 뭐 2차 전지도 난리가 한번 나고, 로봇도 난리가 났는데, 다 뭐 에코프로비언, 두산 로보티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약간 보여드렸지만, 약간 앞서 반영한 느낌이 있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좋은 기업이 좀 매력적인 주가에 있어야 좋은 주식인데 좋은 주식이 좀 약간 매력적이지 않은 주가에 있으면 나쁜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이 나쁜 가격에 있으면. 지금은 근데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쪽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들 다 반도체 얘기한 거예요. 방어적이기도 하고 증이익이 그나마 이쪽은 좀 가시권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증이익의 가시권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감산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정상적으로 수요가 좋아지는 건지는 아마 올 중반이 되면 판가름 나겠죠. 이쪽으로 열던지 위를. 그런 연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자는 게 아니라 이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른 게 부담스러우니까 거의 다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그 차이인 거죠. 앞으로도 뭐 하이닉스 계열과 서플래시 그쪽이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 하이닉스 계열이랑 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반도체에도 이제 여기 너무 조그만 회사들이니까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새로운 그 생산 환경에 맞는 장비 업체, 맞는 소재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 여기는 안 넣었는데 또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안 넣은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OEM 업체들이 좋은 거예요. OEM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류 OEM 업체가 좋았잖아요. 네네네. 화장품 업체들,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것도 여전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아모레 이런 것보다 신발도 OEM 업체가 있는 거고. 미국발 화장품 OEM 업체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꽤. 핵심이 뭐죠? 그것들은 결국 맞춤형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여의도에 가까우시니까 더 서울 현대 가면은 제품들이 백화점에서 팔 수 없는 객단가 낮은 것들 많이 팔잖아요. 지하 2층에 특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스트레이트 이게 스테이션. 많이 변한 거죠. 매출액 보면 현대 저렇게 큰데 매출 얼마 안 나와요. 그 객단가가 2만 원 그럼요.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참 백화점도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사람만 많지 뭐 장사 안 되는 네. 거고. 근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뭐 그것도 좀 어떻게 묻기가 좀 그래서 뺐는데 OEM 업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전부 다 사람들의 품목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느낌이거든요. 김 작가님 채널 이렇게 늘어났듯이 사람들이 방송국만 보지 않잖아요. 이제 맞아. 이제는 뭐 전부 다 온갖 자기 성향에 따라서 온갖 유튜브가 다 방송국 그렇죠. 그거와 똑같다는 건 제품 생산도. 그래서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그 모멘팅이 가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증권사 리서치 자료들 보시면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내고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주식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빅테크들이 뜨겁잖아요. 테슬라 좀 빼고. 빅테크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고용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빅테크에서도 지위가 좀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결국 미국도 증시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빅테크만 올랐다 하지만 S&P 500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소비 형태가 아까 이거가 설명의 핵심인데 결국은 고용시장의 수수께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왜 이렇게 단단할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을까? 이게 결국은 베이브 부모의 은퇴를 위한 노동공 간소에다가 아까 말했던 저런 치매 인구, 저런 구조적 문제.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쪽에 빅테크에 관련된 건 다 이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들은 이게 언제 부러지냐의 문제예요. 결국 이제 왜 그러냐, 부러지는 말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결국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아마 그쪽에서 부러지겠죠. 근데 아직은 이게 아직 당연히 해소까지 않았으니까 올해 중에 아마 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이게 해소가 된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미국 증시가 부러질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박스권이 아니라 하방이 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여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근데 노랜딩까지는 저도 안 보지만 연착륙 정도라면 뭐 시장이 뭐 이렇게 큰 충격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스권이 꽤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궁금한 거는 지금 미 증시랑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미 증시가 그때 부러지면 한국 증시는 또 떨어질 때 보통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걸 생각하기에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징후가 있을 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 고민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거기 부러지는 것보다 중국이 이렇게 빠진 게 합리화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에요. 중국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다시 오르기 쉽지 않은 건가요? 거의? 아까 그런 톤에 얘기하셨는데. 미국이고 전 세계고 중국이 너무 안 좋아지면 다 영향을 받죠. 근데 중국이 자꾸 뭔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돈은 절대로 냄새를 잘 맡아요, 돈이. 그렇죠. 아까 외국인 지적 투자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고, 중국이 어쨌든 간에 데이터들이 다 좀 뭔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잠깐 미국은 뭐 버텨주겠지만, 중국 쪽에서 과연 이게 뭔가 중국 쪽에서 이익이 안 나온다면, 이익이 나온다면, 이런 고민이 오히려 저는 올해 더 지배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억지로 안 가져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아니, 웃긴 게 연준 전도표 보면은, 뭐 그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뭐 5번이나 7번이나 5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금리 인하가 그 정도 진행될까요, 지금? 아까, 결국 임금이라는 게 크게 내려올 상황은 아니다 보면은, 저는 금리가 그렇게 아주 내려갈 수 없고, 만약에 금리를 그 정도 내려야 될 상황이 온다면, 미국이 상당히 안 좋아졌을 때 내려오겠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시장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배드인 상황이 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금리를 이렇게 박스권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크게 내려온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이날 시작하면 뭐 인터넷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성장주 섹터는 좀 괜찮을까요? 아까 전에 좋게 보시는 거에 섹터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바이오는 네.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바이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바이오는 또 역설적으로 바이오의 어떤 저희 캡이 좀 큰 것들은 괜찮은데 바이오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너무 과다하게 네. 최근 몇 년간 투자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은 저는 녹록진 않아 보이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들 많은 아까 반도체 얘기하셨지만 바이오 좋게 보신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바이오는 좋게 보지만 기본적으로 뭐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해서 뭐 엄청나게 아웃퍼폼하고 이 상황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은 금리와 금리가 내려가면 무형제 경제가 좋아져서 네이버가 오르고 네. 바이오 이런 논리는 저는 이미 그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네. 이미 계속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시장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금리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 이상의 성장.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작년에는 2차 전지, 뭐 로봇 이런 거 봤던 거고, 올해는 좀 더 반도체가 숫자 나니까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라면 같은 것도 보고 있는 거고, 다 이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금리 인하기에는 뭐 소위 무형제 경제가 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산도 돼 있는데 정부가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도 마무리 작업 착수하는 소식도 있고 대북 안보 리스크도 부각되고 뭐 전 세계에서도 안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여전히 좋을까요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좀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산이 네. 사실은 뭐 작년 어느 시점부터 좀 헤매다가 좀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났는데 제가 무슨 종목 얘기하는 건 아닌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 7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글로벌 각 국들이 좀 갈등의 시기에 들어갔거든요. 70년대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했었고 그 여파로 엄청나게 군비가 많이 늘어서 80년대 전까지 인플레 중에 상당히 70년대 베트남 전부터 해서 계속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후에 이제 90년대 소련 해체되고 이제 군비를 타고 군비 경쟁이 안 벌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아니 유럽 같은 데 보시면은 뭐 포탄도 쟁여놓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수입을 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갈등, 글로벌 어떤 지정학적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뭐 매일 들리는 게 뭐 전쟁이 시작되면 잘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방산에는 기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디 방산이 좋다에 떠나서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좀 큰 기업들이 좀 생겼어요. 몇 군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LIG 넥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숫자가 바탕이 되면서 버텨주기 주가가 잘 빠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주 모멘텀 측면에서 그나마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럼 올해 이제 투자하는 게 사실은 뭐 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예금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고 하는 코인도 있고 한데 그 코인은 또 현물 ETF도 승인되고 했는데 어떤 자산 좀 모아가 될까요? 그러니까 채권을 제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작년에 채권은 좋았죠, 아주. 근데 채권 한다는 게 우리가 개인들이 뭐 채권을 뭐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아니면 사실 ETF 사는 거 정도잖아요. 사실 채권 ETF인데, 작년에는 그냥 채권 ETF 좀 긴 것들 사면은 자본 차익을 아주 승률이 좋았어요. 네. 미국채 30년짜리 같은 것들. 네. 좋은 시점에 사면은 상당히 연말에 10월에 샀으면 10% 넘게 수익 나는 입도 꽤 큰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만기를 매칭시키는 ETF를 사야 돼요. 네. 쉽게 말해서 자본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봐요. 채권에서도. 그냥 금리 레벨을 보는 거죠. 물론 뭐 미국에서는 뭐 좀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것들 얘기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거 잘 골라서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채권 ETF 만기 일치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예금금리 좋은 거 있으면 일종의 예금도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식 투자는 그 이상의 투자가 나온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금이나 뭐 달러 이런 투자 말씀에 당연히 달러는 과거에 비해서 희한하잖아요. 과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한 1,450원 이렇게 왔다가 워낙 강세로 돌면 한 1,100원 갔었잖아요. 요새는 워낙 강세가 왔자 1,250원도 못 가요. 잘. 그러니까요. 지금 1330.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한 거죠. 여기서 이제 달러 더 투자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분은 또 엔화하는 게 환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많은 분들이 환에 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좀 과연 그게 이렇게 성공적일까요? 뭐 이 정도 가능하겠죠. 일본 여행하기 위해서 엔화 좀 사놓는 거.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잘 모르고 금에 대해서는 금도 이제 약간 과대 측면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크게 보면 결국은 확정 금리 상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시장이 좀 출렁였을 때가 오면 그때 바이 더 딥으로 주식을 갖다가 들려가는. 그러니까 그 정도 마진 먹는 전략이
그나마 올해 같은 우리 증시의 특징을 드러내는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주식 얘기하셔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한 번만 확인만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미국 증시도 있고 지금 한국 증시, 뭐 중국, 대만, 일본 증시 나오는데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는 한국 증시가 그래도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올해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고 네. 중국이 올라오고 이런 접근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유가 뭐냐를 보자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주도했냐를 보고 한국에 비슷한 게 있으면 그나마 그것만 하자는 거죠. 한국 주식은 지금 굉장히 온도차가 나오고 있어요. 역사상 최저가를 경신하는 우량주가 나오는 반면 어떤 종목들은 적자임에도 주가가 치솟았어요. 반도체가 그랬잖아요. 그거부터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과 관련된 거는 최대한 좀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거 이런 거겠죠. 어느 섹터가 좋습니까? 어느 산업이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음식료 업종 그러면 제일제당, CL 제일제당이 좋나요? 음식료 업체에서 할 건 뻔하잖아요. 농심이라던가 라면 같은 거 대상. 농심이나 저는 라면 업체 말한 거예요.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의류 업체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OEM, ODM 업체는 괜찮은데, FNF처럼 중국 e스포츠 높은 것들은 참 만만치 않은 상황에 와 있는 거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마라던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자꾸 우리가, 이슈가 이렇게 되니까 민립이죠. 평균이기 때문에, 중국이 돌았을 거야. 우리 증시에서 부진한 게 올라올 거야. 이 흐름보다는 그나마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게 뭐지?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동력이 약한 시장이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을 굳이 최선화 하겠어요? 한국에서 사건 정해서 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건 여기서 밸류를 비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어려운 영역이니까 제가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가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같이 빠지거든요, 조금. 근데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 요만큼 빠지는 거고 안 좋은 거는 좀 반등에다 더 빠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후자를 택하지 말고 전자를 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그 트럼프 당선율이 높아지면서 사실 2차 전지라든가 안 좋은 것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중국 관련된 것들. 트럼프 만약 당선율이 높아지면서 좋아지는 쪽은 어디 쪽인 거예요? 자꾸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을 모는 것 같은데 트럼프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반세계화예요. 반세계화. 그렇죠. 트럼프가 왜 이렇게 인기 좋은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 인터뷰하면 그냥 국경 올리고 이민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 좋아해요. 반이민 정책이에요. 세계 말고 우리나라 좀 그쵸. 우리 미국 사람들 지켜달라고 이런 또 거. 하나가 반 ESG 정책이에요. 반환경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종목들은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좋냐도 중요하지만 뭐가 안 좋다도 확실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2018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당시에 이제 소위 나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에서 제가 감수한 책이에요. 네. 제가 감수하고 뒤에 보면 제가 뒤에 굉장히 해제를 많이 붙여서 좀 장문에 글을 썼는데 피터 나바로가 그 트럼프 밑에서 그 무역 관련 정책을 했는데 그다음에 중국을 굉장히 웅크린 타이거라는 책에서 엄청 공격적으로 말해요. 절대 걔네들은 나쁜 놈들이가 기술 같은 거 주면 안 된다. 2018년부터 중국은 끝없이 소외되고 있어요. 기술 경쟁에서. 여러분 중국 제품은 굉장히 저사양 제품으로 변할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가 미국의 사이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와서 나와가지고 또 바이든이 와가지고 저렇게 중국과 적대적이 아니었다면 우리 IT 산업은 끝장났겠죠. 중국이 저사양 고사양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최근에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을 얘기해요. 언젠가 대만 TSMC는 중국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도 IT가 되고 있는데 일단 IT가 그나마 트럼프가 됐을 때 또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IT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매력적이냐 물어본다면 고민이 좀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이스가 여기서 9만 원이면 제가 여기서 오늘 김 작가님한테 이거는 미친 겁니다 하겠지만 14만 원에서 그래서 20만 원 바로 갑니다 말은 못하겠죠. 언젠가 20만 원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저한테 제가 무책임하게 말하길 원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분기마다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확실해요. 특히 반 ESG 정책은 굉장히 강화될 거고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석유나 석탄 이런 건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미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독일이 계속 러시아 그 가스 쓰다가 파이프 마라인 막히니까 그냥 인플레로 작살이 났잖아요, 유럽이. 그러니까 독일에 대한 각 국들의 신뢰가 깨져버렸거든요. 원전 짓는다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럽도. 그리고 유럽도 자체 생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친다면 결국 아까 말했던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러한 변화에 그나마 물건을 팔 수 있는 걸 얼마나 두고 있냐를 지져보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그나마 떠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핵심은 금리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포커스를 그러니까 금리가 아까 인하가 얼마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금리가 엄청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 내려갈 때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썼을 때. 근데 그건 위기도 안 온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금리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도 금리에 적응하다 보니까 소비가 죽는 거고 모든 사람이 금리에 적응하는데 기업은 적응을 해야겠죠. 기업이 금리에 적응한다는 건 뭐겠어요? 가만히 있어 기업이 사업을 안 하고 금리만 받으면 되는데 사업을 하는 이유는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훨씬 고성장이. 시장은 결국 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경기가 좋아서 올라온 거라면 온도가 다 같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된 거라면 이 금리 이상으로 다 돈을 벌고 있어서 올라온 건데 돈이 필요해서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는 이제 어쩌면 자꾸 집중화될 수밖에 없고 세그멘트화 그러니까 분절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올해 그러면 주식 투자 포인트에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 번만 찝어주고 가신다면요. 주식시장 하나만 본다면 실적이에요. 아까도 계속 보여드리지만은 만약 제가 어느 시점에 이러한 소위 시장의 기대 수준이 확 내려온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다음 연도에 시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을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기대 안 하니까 실적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좋아질 거라고 기대감이 충분해 있을 땐 잘 안 돼요. 그건 여기서 첫째는 현재 아까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린 거는 작년 연말에 260조였던 이익 전망이 지금 좀 내려와도 257조나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감안했을 때 한 200조 내외? 반도체 늘어난 증이 정도만 반영했을 때는 여기 이미지 있는 거죠. 그렇죠. 200조 내만 내려오면 사실 이 올해보다는 그래도 10%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내려오는 기미가 좀 더 또렷해지면 아마 주가는 상당히 오히려 그때부터는 기대보다 괜찮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만 뽑는다면 이 영업 컨센서스가 저희는 과대 추정 데이터 보고 있는데 이게 하향해서 좀 내려왔을 때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투자를 좀 강하게 더 지를 수 있는 맥점이 아닐까. 트레이딩 바이 정도가 아니라 좀 의미 있게 주식 비중을 늘릴 시점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아직은 그 시점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려온다라는 거는 언제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실적 발표할 때마다 발표 끝나면 내려오고 발표 끝나면 내려오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때 보시면 어땠죠? 계속 내렸죠 전망치가. 12년도 어땠죠? 이렇게 내려오죠. 14년도 이렇게 내려오죠. 이때잖아요. 그 150조 전망에 때 115조 나왔고 158조 전망에 때 110조 나왔고 153조 전망에 때 105조 나왔잖아요. 이 3년 동안 시장을 잘 복귀해 보시면 이러한 비슷한 흐름이 올해로 끝날지 2, 3년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22년, 23년 이미 이렇게 된 거죠. 이 두 개 년도 정도. 이해하셨어요 지금? 247조인 줄 알았는데 185조 나왔고 213조인 줄 알았는데 165조 나왔고 2년 연속 벌써 이거 주가가 어땠죠? 아니 뭐 이때 3천이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 박스코이잖아. 요 3년째 여기 나온 거죠. 3년 내가 한 1년 안에 이게 이제 기대가 확 내려오는 국면이 시작되면 그 이후로 주가가 그렇죠. 좋았던 때 볼까요? 20년, 21년에 그 연말에 전년도 말에 전망이 188조를 생각했는데 얼마가 나왔죠? 220조가 나왔잖아요. 주가가 21년에 어땠죠? 폭발했죠, 위로. 그렇죠. 11년에 어땠죠? 하여튼 이때도 잘 나왔던 거. 잘 보시면 결국 17년에도 172조 봤는데 184조 나왔잖아요. 이런 국면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기대가 높지 않아야죠. 근데 지금 올해는 기대가 너무 높으니 올해는 시장이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역설적으로. 너무 원래 기대가 높으니까 지금 크게 기대할 게 없고. 근데 그게 2022년에도 그랬고 3년에도 그랬고 4년에도 그러면 내년쯤에는 뭐 별로 기대 안 할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데스 왜 소설 쓸까요 서로 재미로? 트럼프 데스가 큰일 났다 하고 막 난리 트럼프가 된다면. 근데 사실은 그때가 본격적인 또 강세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강세장이 나올 수는 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이제 또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윤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